제22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한지야, 13번 강세원, 15번 김예지, 17번 이시우, 24번 주기환. 자, 지금 당정 갈등이란 얘기가 또다시 등장을 했죠. 어제부터입니다. 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관련된 문제,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과 관련된 문제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요, 어제 오후부터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순번, 그리고 공천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 좀 소개해보죠. 이겁니다. 어제 오후에 비례대표,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 비례대표 정당이죠. 후보들의 순번이 발표됐습니다. 30명의 후보가 발표되면서 1번부터 쭉 번호가 매겨진 거죠. 자, 그러자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현역 의원입니다. 불만 제기를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일까지 바로 잡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옵니다. 바로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시한까지 박았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오전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정치권에서는 친한동훈 인사로 꼽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천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낮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이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그거 참 이상한 프레임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갖다 친 겁니다. 자, 그러자 또 알려졌죠? 이철규 전 사무총장. 누가 사천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용산의 하수인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윤한 갈등으로 보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 표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격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친한과 친윤으로 다 OX 하실 수 있으신가요?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가름하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이철규 의원께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하셨는데 좀 비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말할 수는 있는데 좀 왜 그러실까 하는 좀 의문도 또 드네요. 자,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 들어간 표현들이 있는데요.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걸 문제 삼는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특정 인사, 원하는 사람. 이름은 얘기 하나지만 누군가를 분명히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문제 제기, 불만 표시를 하면서 22일까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정치권에서는요, 아, 이 인물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구나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선요, 여기 보시면 비례대표 번호 11번과 15번을 각각 받은 한지야, 김혜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비례대표 후보가 됐어요. 비대위원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계속 일을 해온 인물들이죠. 여기를 많은 분들이 떠올렸어요. 아, 이 두 사람을 일단 문제 삼고 있구나. 그리고요, 옆으로 갑니다. 13번과 17번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공직자 출신입니다.
여기 보면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이 인물들에서 어떤 공직자, 그러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어떤 공직자 출신 뭐 있는 인사들이 있는데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요 오늘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시우 전 소위관은 오늘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우선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문제 삼은 점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지거든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뭐 이철규 의원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여야 뭐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공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 요청을 한 건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당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용산발 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이종섭 대사 그다음에 귀국시켜라 또 황상무 수석 진퇴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소위 말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세운 거다. 근데 그 불편한 심기를 내세운 게 구체적으로 공천 내용과 가지고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내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 저는 일종의 주도권 갈등 아니냐. 지난번에 1차 윤환 갈등이 나왔을 때 예.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는 용산은 용산대로 자기들 일하고 예. 당은 당대로 내 일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양새는 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또 용산은 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칼같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본질, 즉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어떤 주도권 갈등으로 결국 이것이 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철규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예. 소위 말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국정 운영과 총선 비례 공천을 둘러싼 일종의 주도권 다툼, 갈등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더 소개해드리죠. 어제 이철규 의원, 친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불만 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국민의 미래 공천 아쉽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호남과 당직자 배제에 실망한다. 호남 출신에 대해서 배려해서 순번 앞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당직자들도 앞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 후순위에 밀렸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불만에. 자, 그리고요.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은 특정 인사 의견 반영 안 됐다고 친한 공천, 그러니까 사천 뭐 이런 얘기가 또 단방에 나왔거든요. 이런 거 표현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립하는 전 현직 사무총장의 대립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요. 호남과 당직자 배제 이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깊게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고 불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 보겠습니다. 갈등이 뇌관이 된 국민의힘 비례순번인가 있는데요. 우선 24번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에 각별한 관계가 있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알려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번호를 받긴 받았는데 굉장히 뒷번호인 거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비례대표 어제 공천 내용이 발표된 뒤에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보 사퇴를 해버립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양의 전 아나운서 당의 영입 인재였어요.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 그리고 민영삼 원장.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네. 글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짜 뭔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비례대표 공천에 지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저 그냥 공천 내용에 대한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대립이나 불만 표시 정도인지 아니면 이거는 당정 갈등, 윤왕 갈등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이철규 의원이 재선 의원이고요. 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비례대표에 대한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남이 고려가 안 됐다랄지 아니면 당직자들 배려가 안 됐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선정할 때 이제 그게 고려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들어서 본인 이야기 중에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소한 이름.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13번, 17번이라고 추정을 하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유성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유성정당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는 생소한 이름이 거의 많아요. 저희가 뭐 방송 정치와 관련된 평론도 많이 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공직자 2명을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생소한 이름이 있다. 이거 자체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본인이 22일까지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체 꼭 명령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친윤 중에서도 더 찐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복심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 자체를 그냥 단순한 의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오늘 22일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것은 시한까지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건 용산의 의중을 본인이 매개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본인이 용산의 하수인 아니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 아니 그런데 용산의 하수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용산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천 프레임 걸고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용산의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에 있어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호남에 좀 배려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용산의 어떤 불만 사항을 이철규 의원이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선원 좋은 청와대 행정관 지금 앞서 기억을 돌려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내 스텝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위를 받는 인물이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22일까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은? 그 윤한 갈등. 지난번에 김경률 비대위원 사건으로 그게 이제 1차전이었다고 하면은 2차전이 이제 제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차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화재 현장 찾아가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이제 좀 해결이 됐는데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것 같다. 왜냐하면 선거가 코앞이고 지난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맞설 때 뭐 연판장 이야기도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라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급하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서울에 출마한 수도권에 출마한 뭐 저희가 이름을 알 만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 황상무 수석 아니면 이종석 대사 관련 건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가지고 문제를 삼았지만 그 핵심에는 용산과 약간 거리를 두고 선거하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인재영입 위원장도 하고 지금 뭐 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례 뭐 공관위원 뭐 이런 것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비례대표 발표 다 하고 나서 뭐 호남이 문제니 뭐 약간 뭐 모르는 사람이 있다더니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하나마나한 약간 이야기처럼 들리고 핵심은 용산과 맞서지 마라. 뭐 용산 흔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국민의 안팎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요. 이 어제 비례대표 공천 결과가 오후에 발표됐는데 자 그럼 이거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을 한 건가? 그러니까 그쪽에 뭐 알려주고 의견도 받고 한 건가? 아니면 발표 직전에야 명당 정도를 알려준 상황인 건가?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와요. 지금요. 말들이 많거든요. 워낙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요. 어제 비례대표 공천 결과 요 발표를 놓고 호남 얘기가 좀 같이 나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후보가 앞순위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적게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오늘 국민의힘 호남 후보들이요. 불만 제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저 플래카드 현수막 보이시죠? 비례공천 광주 배려 약속시켜라. 비례 홀대 이거 시정 안 하면 전원 후보 사퇴한다 우리가. 아 호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 이렇게 반발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한다. 어느 정도 호남 배려 필요해.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4분의 1 정도를 호남 배려를 한다. 이런 게 원칙이고 약속인데 왜 그게 안 돼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호남 인사 배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신청한 분들 중에 그리고 지금 달리 후순위에 있는 분들 중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위에 뭐 박은식, 김경유나 또 한지아나 이런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도 보시면 저는 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짜는 건 아니니까 보고받은 거 봐서는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히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례 명단이 호남 당원 당규 안 지켰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사 소환 놓고서 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거 호남 홀대 공천이라는 반응들이 특히 이제 호남 인사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지적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주나 호남에서 이 지역구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사실 이정현 의원이나 몇몇 빼고 나면은 예. 전북도 정운천 의원 빼고 나면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력의 보완들을 비례를 이제 예. 배려함으로써 했는데 근데 이번에 김화진 전남 도당위원장이 22번, 그다음에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24번, 지난번 총선에 미래통합당이 19번까지 배출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조금 정당 득표를 더한다 보더라도 20번, 21번까지 보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22, 24번이기 때문에 사실 당선 가능성으로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당선권 밖으로 보인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전북도당 위원장을 했던 그 조백숙 전 위원장, 그다음에 김가람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그 민영삼 사회통합연구원장 이런 분들은 아예 포함도 안 됐어요. 후보 순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신청을 했다고 한다 알려졌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광주의 5.18 헌법 정신에 헌법 정문에 수록시키겠다. 그다음에 광주에서 우리 정말 인정받고 싶고 우리 정말 지지를 받고 싶어 전국 정당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광주의 호남의 정치력을 중앙에다가 이관시켜주는 통로인데 예. 여기에 지금 당선권에 한 명도 배려가 안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문제가 나오죠. 더군다나 당원 당규에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요 지금 8번인가요? 인유한 전 혁신위원이 8번 받았는데 인유한 전 위원장의 8번 배정은 호남 배려가 아닌가요, 그거? 호남 배려 보기보다는 전 혁신위원장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다양성의 문제로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게 맞지. 그분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그것 때문에 호남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분이 사퇴해서 자동 승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조정을 해서 후순위를 전략적으로 다시 상위 배치할 호남 건지를 인사를 약간 당선권 안으로 조정하는 게 있을 수 있다. 22번, 23번을 최소한 20번 안대로 올려준다면 그거는 조금 말하자면 지금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검토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게 좀 여러 갈래인데 그러니까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호남에 대한 배려, 그 비례대표 이 순번 정할 때 그게 이제 이 여당의 어떤 원칙처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켜진 거 맞습니까라는 또 지적, 그거에 대한 반응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당정 갈등과 혹시 이 사안이 관련된 거 아닙니까? 라는 시각이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는데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죠. 부산에서. 이 상황이 뭔가 당정 갈등과 연관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오늘도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잠시 떠났지만 국민의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앞장서 싸워왔는데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싸울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온실속 화초들로는 안 된다라는 고민 끝에 잡초인 제가 국회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다라는 또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용산이 되었든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되었든 예.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과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롯이 저의 선택으로 주민들의 어떤 겸허한 선택을 구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려야겠네요. 혹시 용산과 무소속 출마가 해서 용산과 교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그거 구줄절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참 여러 번 언급합니다. 지금 뭐 세 보니까 한 8번 정도 나왔다 그러죠? 그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본인에 대한 공천 취소 결정이 나온 뒤에 본인의 SNS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사진을 삭제했다 그래요 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사진을 지우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하면서 본인이 1호 참모라고 강조하는 거죠. 오늘 내용도 좀 볼까요? 오늘은 용산과 교감 구구절절 말하는 거 도리 아니다. 밝히는 거 온당치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세환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언급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는 그런 취지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근데 이거를 뭐 용산과 교감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인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내가 장해찬 후보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텃밭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예요. 청년 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그 후보가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수행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 제대로 된 이름을 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순간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하는 그 자체 팩트 맞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할 것은 거기다. 그렇죠. 아니 부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부산 중에서도 사실 그 여권 후보가 당선이 가장 잘 되는 곳 중에 한 곳에 지금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경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뒷배경도 만들어야 될 판에 굳이 있는 뒷배경을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용산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얘기할 건 없잖아요. 굳이 얘기할 거 없는 거죠. 불리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제 어떤 유난 갈등의 한 사례인 것처럼 비추는 거는 본질이 아니다. 저는 이거는 격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일종의 장해찬 후보로서는 뭐 자가 발전의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질은 유난 갈등의 본질은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용산의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용산에서 지금 공천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 이게 본질의 핵심인 거지. 누구는 파생돼서 갑자기 돌연 좀 나온 거다. 그렇죠. 그쪽에서 나와서 나온 격가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최수영 전 의원. 그런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어제도 그러지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소속 출마예요. 그렇죠. 여당 후보도 아닌 무소속 출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참모거든요. 이게 통상적이라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을 할 만해요. 근데 반응이 없네요. 근데 사실 또 장해찬 그 후보가 정확하게 대통령실 또 판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NCND 전략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당신 우리랑 관계없다고 선언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도 애매하다. 그것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해찬 지금 후보가 내세우는 세 가지 명분이 이겁니다. 정말 내가 정말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 수용구 발전을 내가 이끌 적임자고, 두 번째가 내 윤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내가 의무가 있고, 세 번째가 대하 투쟁에 선봉을 서 사람은 나밖에 더 있느냐. 지금 세 가지 논리를 내세우는 아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잡초고 다른 후보들은 온실 속의 화초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명분을 내세웠는데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가 이 장해찬 최고에 대해서 정말 공천 취소하고 싶어 취소했겠습니까? 저는 다 이걸 인정하되 다만 지금 요즘에 정말 막말이라는 것이 변수 관리가 안 되고 특히나 시간이 제한되는 선거 기간에 돌출되는 거는 방어가 안 되니까 혹시 그런 게 나올까 봐 이른바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대에서 그런 것이 소환될까 봐 그래서 걱정돼서 확장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여당이 말하자면은 여당의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동시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은 그걸 방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누구로 단일화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권이 진짜 낙동강 벨트에서 한 석이라도 이기려고 중진 재배치를 했는데 여기 텃밭에서 한 석을 잃는다? 이건 두 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도 20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갈등과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찬 교수님은 이제 윤활 갈등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하게 너무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전제를 좀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해찬 후보는 확실히 뭔가 의견이 다른 지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복당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빠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당선이 되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그러면 다시 당으로 들어간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복해서 이런 얘기 좀 강조했죠.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요. 당선 후 복당하는 거 저는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이걸 강조했죠.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아니 부득이하게 무소속으로 나갔다 살아 들어온 사람 복당 안 된 전례를 못 봤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민심 얘기를 꺼내나요? 여기서요. 자,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죠. 공천되지 않은 분들이 탈당 무소속 출마한 경우에 우리 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역대 모든 총선에서 정치에서 부득이하게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다고 보고 있고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선호 전 행정관.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사례가 이게 일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좀 보이십니까? 뭐 본인이 이제 뭐 문제 있다고 사퇴를 이제 당한 거죠. 공천 취소를 당했는데 그때 사실 사과도 많이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다 뭐 이거를 뭐 조금 뭐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해찬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힘 나는 사실상 국민의힘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선거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만약에 장해찬 그 후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당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국민의힘이 만약에 본인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열심히 안 하거나 혹여나 뭐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무소속 장해찬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이런 선거운동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그냥 해당이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대당 아니면 타당의 선거운동을 아예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가 계속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이런 전략을 쓰면 쓸수록 당과 약간 조금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복당 얘기도 사실은 본인이 좀 당선돼야 되지만 지금 이제 이 수영구 지역구 자체를 조금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절대적으로 국민의힘 여권한테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과거에 민주당 후보가 후보도 아예 못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톱밭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해찬 후보가 사실상 뭐 인지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힘의 표를 분산해서 나눠 가질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뭐 어떻게 보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부지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잘 되는 지역에 또 인지도 있는 후보 장해찬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표를 딱 갈라서 만약에 3자 구도가 된다면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의원돼서 복당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여당이 발칵할 일이겠네요. 진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김광삼 변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장동혁 사무총장은 복당 그런 거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선을 긋고 있는데 장해찬 후보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전례를 못 봤다. 복당 안 된 전례가 없다. 일단 이제 선거 때마다요. 항상 이제 무소속 출마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텃밭에서 자기의 자당의 후보가 출마를 하면 표를 나누어 갔잖아요. 그러면 뭐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소속 복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대부분 많이 이제 복당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전례가 없다?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모르겠지만 전례가 상당히 있죠. 특히 민주당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의원 있잖아요. 그 남원에서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결국 민주당 복당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건 맞지 않고요. 일단 본인이 계속 윤 대통령이 참모 1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참모 1호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 마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백의종군 해야죠. 그런데 백의종군 안 하면서 계속 자가 발전하면서 대통령과 교감이 있어서 마치 무소속 나가는 것처럼 저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가 이 공천 취소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속 공천을 그대로 주고 총선을 치르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 그렇죠. 본인의 과거의 잘못이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본인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국민의힘이라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지도 있고 지지자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나가면 이건 허허 벌판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 행정관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에 어떤 지지했던 사람들이 장해찬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그건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제가 볼 때는 당선되기 좀 쉽지 않은데 만에 하나 거기가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장해찬 후보와 나눠를 먹어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저것은 굉장히 이적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적 행위라는 표현보다 해당 행위가 아닐까요, 그렇죠. 혹시요? 그렇죠. 강하게 얘기하면 이적 행위인데 그래서 끝까지 아마 해봤는데 지지도 안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참 정치권이 예측 불허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예측 불허 현상이 나타납니다.